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 3일 전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를 고지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마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금요일인 오는 21일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추측일 뿐 모든 건 헌재가 결정합니다. 첫 소식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접수한 지 93일째 심리 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92일, 노무현 전 대통령 64일과 비교하면 역대 최장입니다. 변론이 끝난 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선고기일을 잡지 못한 겁니다. 지난주 매일 평일에 진행한 재판관들은 주말에도 자택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 중입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전직 대통령 심판 전례에 따라 금요일인 오는 21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만큼 재판관들이 충실한 심리를 위해 선고를 최대한 미루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을 4대4로 기각한 뒤 이념 성향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비판을 의식하는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심판은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이거나 최대한 한쪽으로 의견이 모일 때까지 선고기일을 미루는 듯하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실제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감사원장 최재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재 게시판에는 오늘도 탄핵에 찬성 반대하는 글이 수백 개 올라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과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고심하고 있는 헌재를 마지막까지 설득해보겠다는 건데 윤 대통령은 석방 당일 이후 일주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된 이후 줄곧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부 여권 인사들과 접촉하며 주고받은 내용들이 간접적으로 전해졌지만 이런 만남이 또 있을까? 지금으로서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관저 정치에 나설 수 있다는 일부 관측과 달리 일주일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재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헌재에 이미 제출된 검찰과 공수처 수사 자료들의 증거 능력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한 만큼 수사 자료의 증거 능력을 헌재가 다시 한번 따져봐 달라는 겁니다.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린 이번 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탄핵 심판 대상이 아니란 취지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서와 계엄 이후 대통령 지지율 추이가 담긴 여론조사 자료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견서는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며 선고 지연을 위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오늘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찬반 양측은 각각 주장하는 바가 극명하게 갈리지만 이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데는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앞 세종대로 편도 전차로를 우비를 쓴 사람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오늘 오전 주일 예배를 열고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각하를 외쳤습니다.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도 윤 대통령 수호를 외치는 소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비상행동 측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긴급 집중행동을 선포한다며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 매일 저녁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다음 주 주말까지 파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크게, 더 강하게 모일 것입니다. 이후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야 5당과 함께 대규모 탄핵 촉구 집회를 열고 헌재의 빠른 탄핵 결정만이 일상을 되찾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상이 되찾자 파면하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찬반 양측 모두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임박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광장은 더욱 둘러갈라진 인파들로 발 디딜 틈이 없고 정치권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던데 탄핵 재판에서 각하는 어떤 의미인가요? 각하라는 것은 본안을 판단해서 내리는 기각이나 인용 결정과는 달리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복귀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각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지난해 12월 7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폐기한 뒤 일주일 후 다시 상정해 가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윤 대통령 측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한 국회법을 근거로 국회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은 법사위가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국회법이 지켜지지 않은 점도 각하 주장의 근거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추 의견만 봐도 헌법 위반이 수십 개 조문입니다. 그런데 이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명확한 의중을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각하 결정을 내리면 소추 사유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재판관들이 부담을 더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재판부가 심판 청구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사건을 이렇게 길게 끌고 왔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적법 요건, 기본적인 소추 요건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몇 달 동안 내용 진행을 하고 10여 차례 변론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선고가 늦어지기 때문이겠죠. 네, 선고가 늦어지면서 확실히 각종 추측과 전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 양론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상황인 만큼 어떤 결론을 내든 헌재가 정교한 명분과 논리로 국론 분열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헌재도 변론 과정에서 여러 번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이란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퇴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 설치는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관 전원에 일치된 결과입니다. 아직 선고기일도 못 잡은 건 명확하게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릴 만큼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네. 앞선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의 경우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결정문에 소수 의견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평의 비공개 원칙을 들어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의 경우 의견 표시를 재판관 재량에 맡길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당시 인용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재판관 3인 중 그 누구도 소수 의견을 결정문에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5년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개별 재판관 의견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 결정을 내렸었는데 다만 재판관 3명이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보충 의견만 결정문에 남겼습니다. 결과는 알 수 없겠지만 만약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 반대 소수 의견이 기재된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 사상 처음이 되는 겁니다. 네, 정주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탄핵 정국 속에서 우리 사회가 더욱 둘로 갈라졌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를 막아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 판단에 승복하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당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헌재 앞 릴레이 기각 각하 시위는 엿새째 이어졌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무엇이든지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공식 입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재판은 단심입니다.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역시 최후 변론에서 승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 대표 간 공동 기자회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헌재 결과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선 진정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또 이 이재명 대표는 수시로 많이 바뀌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 중진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장외 여론전은 엿새째 이어졌습니다. 공수처 특검법을 발의한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기 탄핵이자 불법 탄핵이라며 각하를 주장했고 나경원 의원은 탄핵 심판의 결론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내야 편파 졸속 재판이란 비판을 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 의원 62명이 동참하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도 계속됐습니다. 무더기 탄핵 남발된 것들이 모두 줄 기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헌재 결정에 승복을 강조하는 당 지도부와 각하와 기각을 촉구하는 소속 의원들 사이 엇박자 행보는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닷새째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번 주 안엔 이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다음 주말 집회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이 탄핵 결과 승복을 선언한 여당을 향해 헌재 판단에 대한 승복은 당연하다며 여당이 행동으로 할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광화문까지 걸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닷새 연속입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이 늦어질수록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며 하루빨리 선고를 내리라고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번 주 안엔 탄핵 심판이 나올 것으로 기대 섞인 전망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탄핵 선고가 늦어도 21일 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해 다음 주말 집회 일정은 잡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를 넘기면 26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2심 결과가 더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선고가 나오기 전까진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는 현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파면에 대한 압도적 국민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집회였다고. 비상행동에 대해서는 현재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승복 발언에 대해선 정작 헌재를 향해 폭언을 한 의원들은 징계하지 않는다며 불복 선동을 감추기 위한 연막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헌법 수호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전국이 혼란한 와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조국 혁신당 서상범 변호사가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리인단으로서 역할은 끝났다고 했지만 이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 선고도 전에 선거에 출마한 걸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혁신당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누구보다도 먼저 무법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외쳤고 그리고 결국 이루어냈습니다. 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엔 광화문 광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습니다. 탄핵 심판이 나오기도 전에 국회 측 대리인단이 선거에 출마하는 게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후보자 등록 기간이 임박하고 대리인단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서 출마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은 지난 13일과 14일이었는데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불가피했던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거운동의 장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야권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인데 이해가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시민운동가 출신 장인홍 전 서울시 의원을 후보로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이었던 전 구청장이 자진 사퇴하며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정치권은 이번 주를 운명의 한 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올 경우엔 물론이고 나오지 않더라도 전국에 미치는 여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부 장세희 기자와 전국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당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을 하겠다고 재확인을 했는데 선고가 임박하긴 임박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선고 일정은 불투명하지만 지금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정도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 13일 권영세 비대위원장 기자회견에 이어 또다시 승복이 당이 공식 입장이란 점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가 개인 일정이라며 선을 긋고는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설까지 하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 이후를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도보행진 등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며 헌재를 향해 조속한 선고를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보다 먼저 승복을 공식화하면서 중도층 선점에 나서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네. 민주당을 향해서 여야 당 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이나 또 공동 메시지 이런 걸 낼 수 있다고도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민주당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아직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승복과 관련해 민주당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 승복하겠다고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권 원내대표의 승복 발언도 탄핵 선고가 나올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윤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나서려는 일종의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최근 연금개혁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던 걸 감안하면 여론 변화에 따라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따라서 정치권의 이제 향후 정치 시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저희가 많은 전망을 했습니다만 여야는 선고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오는 20일 또는 21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먼저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26일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물론 여야 모두 구체적인 정보에 기반했다기보단 각 당의 기대가 반영된 전망이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네.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되면 민주당은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돌입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곧바로 대표직에서 물러날 계획인 걸로 전해집니다.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경선 룰 등을 확정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내부적으로 시도당 연설의 일정을 줄여 최대한 후보 확정을 서두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민주당과는 좀 입장이 다르죠. 네, 만약 조기 대선이 확정되더라도 여당은 실제 선거 체제로 전환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지지자들을 다독이고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야당인 민주당은 탄핵 심판 선고도 전에 미리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등 경선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선고 3일 후에야 당내 경선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때보다 탄핵 반대 여론이 더 견고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참 이 여야가 다른 건 몰라도 탄핵 선고가 뭐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국민 앞에 함께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옷장 속 겨울 외투 정리는 조금 더 미루셔야겠습니다. 연일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더니 오늘은 기온이 뚝 떨어져 다시 겨울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내렸는데 내일 아침 출근길엔 더 춥겠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산 정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탐방객들은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지리산도 하얗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리산 성삼재 휴게소입니다.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눈이 많이 쌓여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강한 바람과 함께 곳곳에 비 소식도 잇따랐습니다. 시민들은 다시 겨울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저도 이제 패딩을 넣어놨었는데 이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고 해서 다시 꺼냈거든요. 활짝 핀 봄꽃을 보러 나들이에 나섰던 시민들은 널뛰는 날씨에 당황스럽습니다. 패딩을 다 넣었거든요.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해서 참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의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평년보다 7도 가까이 낮았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집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7도 이상 낮아지겠고 이번 추위는 오는 수요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50대가 실종됐는데 7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전북의 한 캠핑장에선 텐트에서 불이 나 3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컴컴한 바다 위에서 한 남성이 무언가를 잡고 떠 있습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강원도 양양 앞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5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4척과 항공기 1대를 동원해 수색에 나섰고 7시간 만인 저녁 8시 반쯤 실종지로부터 4km 떨어진 곳에서 이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체온을 완전히 보호해주는 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장기간 표류하다가 마침 망가진 서프보드가 이렇게 떠다닌 걸 잡은 겁니다. 주택 창문 밖으로 뿌연 연기와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지만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연기 흡입량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그 산소 치료 때문에. 앞서 오늘 새벽에는 전북 김제의 한 캠핑장 텐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14살과 6살 자매가 화상을 입었고 구조에 나섰던 40대 남성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사재를 풀어 중소납품업체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 규모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사모펀드 회장의 사재 출연 결정은 이례적인데요. 개인에게 판 단기 채권 규모는 2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대규모 피해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윤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4일 홈플러스의 기습 회생 절차 이후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측은 김병주 MBK 회장의 사제 출연 등 요구에 대해 선을 그어왔습니다. 김병주 회장 사제 출연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주주로서 저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MBK는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2일 만인 오늘 입장문을 내고 김 회장이 사죄를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K 측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출연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MBK 측 관계자는 소상공인 거래처에게 지급돼야 할 금액을 홈플러스와 협의하며 파악 중이라며 그에 따라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홈플러스 영업 정상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납품업체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패션이라든지 자파, 주얼리,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못 받으신 점주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개인 투자자에게 판 홈플러스 단기 채권 규모는 2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조 원대 부동산 투자 회사 등의 이들 자금이 상당 규모 묶여 있어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달 중 MBK에 대해 검사에 착수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취업문을 두드리다 구직 활동을 포기한 청년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일도 안 하고 취업도 포기한 채 그냥 쉬고 있는 30대가 6개월째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신호란 평가입니다. 윤서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자격증 시험에 도전한 30대 박모 씨. 번번이 시험에 낙방하자 지금은 수험 생활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쉬는 처지가 됐습니다. 원하는 곳에 아무 데나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준비를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벽에 막히면 이제 좀 한계를 많이 느껴가지고. 통계청 조사에서 30대 청년 가운데 그냥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31만 6천 명. 1년 전보다 14,000명 넘게 늘어 6개월째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구직을 포기한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질병 같은 분명한 사유가 없는데도 취업을 포기하는 30대도 늘고 있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다 관두고 재취업마저 포기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채용이 줄어든 데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로 20대뿐 아니라 30대 경력직 취업문까지 더 좁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자리가 그만큼 양산되지 않는 구조다 보니까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채용과 동시에 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이제 선호하다 보니까 집중되는. 경기 악화로 고용시장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인테리어 하는 분들 많으시죠? 사설업체에 맡길 경우 높은 비용에도 부실 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러자 한 건설사가 이색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원하는 컨셉을 고르면 시공 단계에서부터 맞춤형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서영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분양 중인 한 아파트 전시관입니다. 직원이 VR 기술을 이용해 아파트 평형을 선택하자 집 내부와 똑같은 가상 공간이 구현됩니다. 원하는 톤에 맞게 침실이 바뀌는가 하면 냉장고와 식탁, 벽지, 타일까지 직접 매칭해가며 고를 수 있습니다. 한 건설사가 새롭게 선보이는 인테리어 서비스입니다. 아파트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약간 좀 획일화된 경향이 있어서 입주하시기 전에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좀 선택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0만 건의 인테리어 자료를 통해 개발된 3가지 콘셉트를 고를 수 있는데 현재 분양 중인 단지는 다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는 시공 후에나 가능한데 그만큼 늦어지는 입주를 앞당길 수 있고 자재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대형 건설사가 직접 관리하고 사설업체보다 가격이 30%가량 저렴한 것도 매력입니다. 잘못된 시공이나 좀
마무리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대형 건설사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괜찮고. 고급화를 넘어 아파트에서도 취향이 반영되는 개인 맞춤 시대가 열렸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도 고령층 4명 가운데 1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치매 진행을 늦춰주는 신약이 국내도 들어왔지만 그림의 떡이란 평가도 있는데요. 이 문제 사회정책부 박재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경도 인지장애 환자 수가 무려 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전국 치매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치매 유병률은 지난 조사보다 0.25%포인트 줄었지만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유병률은 6.17%포인트 늘어난 28.42%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수를 예측해보면 올해 298만 명으로 3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경도 인지장애는 일상생활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가능해 치매는 아니지만 기억력이나 언어 능력 등 인지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10에서 15% 정도는 치매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신약 레켐비라는 신약이 나왔다던데 우리나라에서도 처방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레켐비는 경도 인지장애 환자나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쓰입니다. 치매는 대부분 뇌에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가 쌓이면서 생기는데 레켐비는 이 아밀로이드를 제거해 증상 악화를 최대 30% 정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처방이 시작됐습니다. 네, 들어온 지 이제 한 넉 달 정도 된 것 같네요. 신약의 경우 부작용 우려가 큰데 레켐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레켐비 역시 부작용 우려가 있는데요. 뇌 안의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면서 뇌혈관의 아밀로이드도 함께 제거해 혈관벽을 건드려 뇌출혈이나 뇌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다행히 현재까지 국내에선 이런 부작용이 적다는 게 의료진들의 평가입니다. 국내에서는 임상시험 자료에서도 조금 아시아인에서는 적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3개월 가까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생각보다 부작용의 빈도가 매우 낮아서 그런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작용이 적은 획기적인 신약인데 처방 건수가 많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로 비싼 약값 때문입니다. 네. 환자 몸무게 1kg당 10mg을 2주마다 한 번씩 1년 6개월 동안 정맥 투여해야 하는데요. 중간중간 부작용 발생을 확인하기 위한 뇌 MRI 촬영도 함께 해야 해 보통 한 번 맞는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들고 최종적으로는 4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치매 환자 돌봐야 하는 가족들은 안 그래도 경제적 부담이 큰데 약값까지 비싸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치매 환자 가족들은 모두 돌봄 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는데요.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의 경우 1,700만 원, 시설 병원의 경우 3,1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신약에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면 부담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레켐비의 가격이 비싼 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채 비급여로 출시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급여 적용 적정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이 진행 중이지만 안정성과 유효성 심사 등 절차가 복잡해 급여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한 민간보험사는 레켐비를 7회 이상 투여하면 최대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치매 보험 상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신약이 나와도 이 가격 허들을 낮출 수 없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미국의 핵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부가 바이든 정부 임기 종료 직전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넣는 결정을 내린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달간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던 정부는 여전히 배경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선 내탓 공방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추가하기로 한 데 대해 야당의 줄탄핵 때문에 국정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마비된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직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을 운운한 아두남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 집권의 결과이자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계엄 사태로 인한 전국 불안이 민감국가 지정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외교가에선 이스라엘이나 대만 등 미국 우방국들도 명단에 포함된 점을 볼 때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관련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북핵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 중이고 여당에선 일본 수준으로 전홍축 우라늄을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명단 포함과 관련한 배경을 파악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발효 시점인 다음 달 15일 이전에 지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한미 간 관련 협력에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공무원이나 학자들의 원자력 분야 협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교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미국이 예멘 수도 사나에 있는 친이란 후티 반군을 겨냥해 대규모 공격을 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입니다. 배경이 뭔지 황선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전투기들이 바다를 향해 줄지어 이륙합니다. 시뻘건 불을 뿜으며 발사된 미사일은 표적에 명중합니다. 주민들은 부서진 건물 잔해를 뒤져 생존자를 찾고 응급실엔 부상자들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후티 반군이 미군기에 미사일을 쏘고 우리와 동맹국을 표적 삼았다는 이유를 든 트럼프 대통령은 지옥이 비처럼 내릴 거라며 공습을 명령했습니다. 후티 측은 이번 공격으로 최소 3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 등을 공격해왔습니다. 이에 미국은 지난 4일 후티 반군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고 2주 전 미군 드론이 후티에 격추된 뒤 공습 준비에 속도가 붙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후티 반군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확전의 확전으로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며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إن أي سفينة إسرائيلية تحاول كسر هذا الحظر سوف تتعرض للاستهداف في منطقة العمليات المعلن عنها.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후티 후원자인 이란이 이번 공격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목했습니다. 일각에선 후티를 지원하는 이란이 최근 미국의 핵 협상 제안을 거절한 것에 트럼프가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토네이도와 폭풍우가 미국 중서부를 강타해 곳곳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넓은 지역을 빠르게 휩쓸어 피해가 컸는데 현지 언론은 괴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임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맹렬한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가 피할 새도 없이 돌진해 옵니다. It's here. Look at all that debris. Oh my God. We are in a tornado. 살림살이는 사라졌습니다. Oh man, my car gone, bro. 미국 중서부와 남부 지역을 이른바 괴물 토네이도와 폭풍우가 강타했습니다. 하루 새 최소 30명이 숨졌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We found a few bodies that was out in the field, few deceased people. 건물은 산산조각나 나뒹굴고 벽돌집도 부스러졌습니다. 텍사스에는 모래폭풍이 불어 교통사고가 속출했고 오클라호마에서는 허리케인급 강풍에 약 130건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What we know right now is there's about 170,000 acres that were burned. Last night I had a report of about 293 homes/structures that were destroyed. 정전과 약탈 등 2차 피해까지 잇따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That means the atmosphere is primed for very strong tornadoes. These could be very long track tornadoes.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기상당국은 주말 새 심각한 토네이도와 우박, 시속 160km의 돌풍이 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지구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현상인 개기월식은 장관을 연출하며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죠. 이 순간을 거꾸로 달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개기월식 때 달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 포착됐는데 신은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껌껌한 우주에서 지구가 태양을 가리는 순간, 지구 주위로 태양빛이 다이아 반지를 연상시키는 동그란 고리 모양으로 나타나며 장관을 이룹니다. 이달 초 달 표면에 착륙한 미국 민간 탐사선 블루고스트가 바라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태양, 지구, 달이 나란히 서 지구에선 개기월식이 관측되는 때, 달에서는 태양이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달에서 일식 순간을 포착한 건 1960년대 나사가 보낸 우주선이 성공한 이후 처음입니다. 완전한 어둠과 극도의 추위에서도 자체 예열을 통해 사진을 찍고 전송까지 했다고 민간 우주기업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강조했습니다. 같은 시간 지구에서도 개기월식의 신비로움을 만끽했습니다. Y uno de mis hobbies dentro de la fotografía es la astrofotografía. Y hoy, bueno, es un día señalado porque tenemos un eclipse lunar total. 이번 월식은 미주 대륙을 비롯해 유럽에서도 관측됐는데 달이 붉은 빛을 띠는 일명 블러드문이 연출됐습니다. Hay una gran cantidad de seres humanos que están muy interesados en la parte astronómica, en la parte de la exploración espacial. 나사는 지구가 바라본 달, 달에서 바라본 지구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지난 시즌 프로야구 디펜딩 챔피언 기아의 시범 경기 기세가 매섭습니다. 지난 시즌 MVP 김도영 선수 등 주전들을 대거 빼고도 4연승을 달렸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삼성을 홈으로 불러들인 디펜딩 챔피언 기아. 주전 야수들을 대거 제외한 기아를 상대로 삼성이 먼저 전병우의 1타점 2루타 등을 묶어 앞서가자 기아도 서건창과 홍종표의 연속 안타에 더해 완벽한 이중도루 작전까지 곁들여 바로 따라갑니다. 박정우의 1타점 2루타로 내친 김에 역전한 기아. 5회와 6회 연이어 타선이 폭발하며 완전히 승기를 잡았습니다. 지난 시즌 야수 최연소 MVP를 수상한 김도영 등 주전 타자들의 휴식을 주고도 장단 19안타로 11대5 대승, 시범 경기 4연승을 완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범 경기 5경기에 나선 김도영 역시 4할 타율을 기록하며 매서운 타격감을 유지 중입니다. 타순을 옮겨다니면서도 매 경기 안타를 뽑아내며 새 시즌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2위 울산과 11위 수원FC의 맞대결. 전반 12분 박스 측면을 침투한 루안의 날카로운 슈팅으로 수원FC가 앞서갔지만 디펜딩 챔피언 울산도 화상 공세로 답했습니다. 라카바가 페널티킥을 실축했지만 교체 투입된 신입 공격수 에릭이 좋은 패스를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하며 승점 1점을 지켜냈습니다. 수원FC는 뒷심 부족으로 시즌 첫 승을 다음 경기로 미뤘습니다. 세계 랭킹 14위 야마시타 미유 등 탑 랭커들이 함께한 KLPGA 개막전 최종 라운드에선 어제 6언더파에 이어 오늘도 2타를 줄인 박보겸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찬반으로 갈린 집회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보수 집회에는 참가자 가운데 2030 세대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이들 청년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이유는 뭔지, 왜 보수의 길을 택한 건지 잠시 후 뉴스7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보도 추적자들에서 청년 보수 100명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공개합니다. 계절의 시계가 겨울로 돌아간 듯 싶습니다. 강원도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다시 겨울왕국으로 변했는데요. 현재 동쪽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가운데 강원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20cm 이상, 강원 내륙에 10cm 이상, 경기 북동부와 경북 북부에 3에서 8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이번 눈은 습설의 형태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기온 보이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영하 2도, 춘천 영하 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과 전주 8도, 대구 9도에 머물겠습니다. 꽃샘추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 화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6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